만성 신부전증 말기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에서 의사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흩어졌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박진우의 머리를 내리쳤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장남 박민준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희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던 부자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의사는 기계적으로 말을 이었다. 유일한 희망은 신장 이식뿐이며 가족 간 이식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그 확률이라는 단어조차 지금 그들에게는 사치처럼 들렸다. 진우는 멍하니 하얀 벽만 바라보았다. 20년 전 아내가 떠나던 그날 밤의 비처럼 차가운 절망이 온몸을 적시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가파르게 느껴졌다. 그들이 사는 곳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동네였다. 버스에서 내려 오르막길을 걷는 내내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걸었고 진우는 아들의 넓지만 무겁게 처진 등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집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동생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둘째 딸 수진, 셋째 아들 지훈, 그리고 혜인의 쌍둥이 오빠인 막내 혜준. 진우가 차마 입을 떼지 못하자 결국 민준이 입을 열었다. 혜인이 상태가 많이 안 좋대. 이식이 필요하대.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진은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고 늘 반항적이던 지우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혜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작은 집에는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각자의 방에서 혹은 거실 구석에서 가족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절망과 싸우고 있었다. 모두가 잠든 척 뒤척이는 깊은 밤. 진우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목공 작업실로 향했다. 20년 넘게 그의 생계를 책임져준 공간이자 온갖 시름을 잊게 해주던 유일한 안식처였다. 톱밥과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낡은 선반 가장 안쪽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오르골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반질반질해진 호두나무 오르골. 그가 젊은 시절 연희를 위해 직접 깎아 만든 것이었다. 뚜껑을 열자 닳고 다른 태엽이 힘겹게 돌아가며 희미하지만 맑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나무 돌고래 5마리가 있었다. 그의 기억은 20년 전 2005년에 비 내리는 그날 밤으로 달려갔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아내 연희는 갓난쟁이 쌍둥이를 포함한 5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에 젖은 창문처럼 흐릿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이 오르골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미안해요. 아이들을 부탁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왜 떠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그녀가 떠난 자리에 주저앉아 오르골을 열어보았다. 원래는 엄마 돌고래와 아기 돌고래 5마리가 함께 있어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기 돌고래 5마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엄마 돌고래만 가져간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진우의 삶은 전쟁이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작은 목공소에서 가구를 만들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5아이를 굶기지 않기 위해, 남들처럼 학교에 보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했다. 아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다. 하지만 오늘 밤 막내딸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 앞에서
2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다. 그는 오르골을 든 채 조용히 흐느꼈다. 당신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거요? 당신도 이 아이들의 어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마음속에서 수천 번도 더 외쳤던 질문이 맴돌았다.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오르골과 그의 젖은 눈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 오르골의 사연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어머니라는 존재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보였다.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냐.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아니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사람이 움직여야죠. 민주는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혜인이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도움을 청할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요. 그 말에 진우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안 된다. 우리의 비극을 구걸거리로 만들 셈이냐. 아버지의 무능함을 세상에 광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5 아이를 키워왔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의 분노보다 더 뜨거운 절박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자존심이 혜인이를 살려주나요?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부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한평생 꿋꿋하게 가족을 지켜온 아버지의 고집과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는 아들의 절박함이 충돌했다. 긴 침묵 끝에 진우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 위로 20년의 세월과 5 아이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는 듯 했다. 그날 새벽, 민주는 아버지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밤새워 동생 혜인이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태어나서 엄마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밝고 착했던 동생. 아픈 몸으로도 늘 가족을 먼저 챙겼던 동생. 그리고 지금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음과 싸우고 있는 동생의 이야기를 그는 글의 마지막에 혜인이의 병원 침대에 붙어있는 이름표 사진과 함께 간절한 호소를 덧붙였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떨리는 손가락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절망의 바다에 던진 작은 유리병과도 같았다. 그 작은 파문이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강남의 가장 높은 곳.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펜트하우스는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성체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실내는 최고급 가구와 절제된 예술 작품들로 채워져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이곳이 바로 패션 그룹 YH의 회장 서연희의 세계였다. 그녀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다음 시즌 컬렉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일시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정한 정장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을 내밀었다. 회장님, 현재 온라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사회공헌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연희는 무심하게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20살, 제 여동생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세요. 감상적인 제목에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면 속 환자복을 입은 소녀의 침대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본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박해인 포하이렌. 순간 연희의 세상이 멈췄다. 2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이 산산조각나며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이 가늘게 떨려와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 속에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어릴 적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과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반씩 빼닮은 딸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평정을 가장하며 비서에게 말했다. 알았다. 나가보게. 비서가 물러나자마자 그녀는 위태롭게 몸을 일으켜 와인 셀러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가장 독한 위스키를 꺼내 잔에 따랐다. 얼음도 없이 단숨에 독한 액체를 목으로 넘겼다. 불타는 듯한 위스키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20년 전 빗속에 남겨두고 온 5아이의 얼굴만이 아른거렸다. 장남 민준의 원망 가득한 눈빛, 유난히 자신을 따랐던 수진의 울음소리, 장난꾸러기 지훈의 웃음, 그리고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던 쌍둥이 혜인과 혜준의 작은 온기까지. 성공, 부, 명예. 사람들은 그녀를 황금의 손이라 불렀다. 죽어가던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그룹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성공이 어떤 대가 위에 세워졌는지를. 매일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아이들이 엄마, 왜 우리를 버렸어요? 라고 묻는 꿈에서 깰 때마다 그녀의 베개는 눈물로 축축이 젖어 있었다. 하예인이, 내 딸.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나지막이 읊조렸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20년간 견뎌온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만든 지옥 같은 계약을 떠올렸다. 아이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볼 수는 있지만 절대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돕고 싶다면 철저히 익명으로.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연희는 다시 술을 들이켰다. 내면의 목소리가 비명을 질렀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는데, 20년 동안 엄마 노릇 한번 못한 주제에 이제 와서 나타나면 그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래도 네 딸이잖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그녀는 몇 시간을 그렇게 고뇌했다. 동이 트고 도시가 잠에서 깨어날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비서를 호출했다. 밤새 마신 술과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재단 명의로 서울대학병원에 지정기부를 진행해 박혜인이라는 환자의 치료비와 수술비 전액, 그리고 이후 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도록. 단, 절대 우리 그룹이나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 완벽한 익명의 기부여야만 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병원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민준과 진우에게 원무과 직원이 찾아왔다.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 전 한 익명의 기부자께서 박혜인 환자 앞으로 들어갈 모든 병원비를 완납하셨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비용까지 전부요. 그 말을 들은 진우는 귀를 의심했다. 네, 그게 무슨... 누가 그런 큰 돈을... 민주는 기쁨보다 의혹이 먼저 치밀었다. 그들의 사연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소액의 후원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전액을 감당할 정도의 거액은 아니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규모가 컸다. 마치 누군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혹시 기부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민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원무과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기부자께서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지 불과 며칠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거액의 기부자. 그는 이것이 단순한 선이나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이것은 분명 20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이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 돈으로 동생을 살리더라도 그 돈에 담긴 위선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거액의 기부금은 혜인이의 치료에 숨통을 틔워주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혹에 불씨를 지폈다. 세상에 조건 없는 선의는 드물다는 것을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 그는 이 돈의 출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철저히 함구했지만 민준에게는 그만의 방법이 있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오랜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병원의 기부금 처리 시스템에 남겨진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밤낮의 노력 끝에 친구는 암호화된 기부 경로의 종착지가 세빛 재단이라는 자선단체임을 알아냈다. 세비츠 재단. 민주는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다. 재단은 국내 아동복지와 희귀병 환자 지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설립자이자 최대 후원자는 바로 패션그룹 YH였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그는 YH그룹의 총수가 누구인지 검색했다. 화면에 나타난 수십 장의 사진 속에서 한 여자의 얼굴이 그의 시선을 붙들었다. 서연희 회장. 차갑고 우아한 분위기.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의 선은 아버지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20년의 세월과 부유함이 더 씌워졌을 뿐 그 여자가 분명했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분노가 피를 타고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이제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돈 몇 푼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려 하는 것이다. 그는 이 위선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주는 낡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강남의 YH그룹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빌딩은 그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그를 위축시켰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서연희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예약하셨습니까? 직원이 사무적으로 물었다. 예약은 안 했어. 하지만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요.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아무나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로비 중앙으로 걸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서연희 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박민준이 왔다고 전해. 그의 외침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소라는 곧장 최상층 회장실에 보고되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들은 연희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다. 20년간 수없이 상상해왔던, 그러나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에게 지시했다. 들여보내. 잠시 후 민주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거대한 회장실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그는 방 안쪽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는 여자와 마주했다. 창밖의 도시 정영을 배경으로 앉은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보였다. 민주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병원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를 책상 위로 내던졌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묵혀온 원망과 경멸이 가득했다. 20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고작 이런 겁니까? 돈으로 죄책감을 사시겠다. 아니면 동정이라도 하는 겁니까? 연희는 책상 위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어릴 적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고된 삶의 흔적이 새겨진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자신을 향한 증오로 불타는 눈동자를 보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잔인해져야만 했다. 그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무서운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난 자네를 몰라. 연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모른다고 당신이 버린 아들 얼굴도 기억 못할 만큼 바쁘게 사셨나 보군. 자네가 사람을 잘못 찾아온 모양이군. 그 기분은 우리 재단에서 진행한 수많은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제 그만 돌아가 주게. 그녀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며 서류에 집중하는 척했다. 그 차갑고 무정한 태도에 민준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돌아가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아버지는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우리 5남매는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몇 푼 던져주며 모르는 척을 해. 연희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아들의 모든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원, 이 사람 당장 내보내. 보안 요원들이 다시 민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연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절규했다. 그래, 끝까지 모른 척 해봐. 당신은 내 어머니도 아니야. 당신 같은 괴물은 평생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광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거대한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민준이 사라지자마자 연희의 강철 같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의자에서 그대로 주저앉듯 바닥에 쓰러졌다. 민준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녀의 입에서는 소리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어야 했던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민준이 YH그룹 본사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며칠 뒤, 거짓말처럼 혜인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희망이 보이는가 싶던 가족들의 머리 위로 다시 한번 검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담당 의사는 진우와 아이들을 불러 모아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급성 거부 반응이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없었다. 기증자를 마냥 기다릴 수 없게 된 상황. 진우와 민준, 수진, 지훈, 그리고 혜준까지
가족 모두가 신장기능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피를 뽑고 수많은 검사를 거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잔인했다. 안타깝게도 모두 부분적으로만 일치할 뿐 이식 수술을 진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의사의 마지막 선고는 가족들에게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린 듯 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은 진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자책했다. 내가 못난 애비라서, 내 몸뚱이 하나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어서. 그의 등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숟가락 드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 늘 삐딱하던 지훈이 벌떡 일어나 밥상을 엎어버렸다. 밥과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젠장젠장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은 눈이 벌개진 채 소리쳤다. 이렇게 빌어먹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민준이 동생의 멱살을 잡았다. 미쳤어. 정신 안 차려. 하지만 지훈은 형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했다. 형은 뭘 알아.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우리를 낳기만 하고 도망쳐버린 그 여자. 그 여자가 우리 유전자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지금 어디서 어떤 놈이랑 뒹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자기 딸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박지훈, 진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지훈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지훈 혼자만의 분노가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가족 모두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히 꺼내지 못했던 원망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조용히 흐느꼈고 혜주는 겁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버텨온 그들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수지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무언가라도 해야만 했다.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부모님의 옛 방, 지금은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을 치우던 그녀의 손에 낡은 장롱 아래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잡혔다. 그것은 아버지가 늘 소중히 여기던 호두나무 오르골 상자였다. 얼마 전 아버지가 작업실에서 이것을 들고 우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을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뚜껑을 열었다. 땡땡땡 똥 땡 애잔하고 맑은 멜로디가 20년의 침묵을 깨고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는 듯한 5마리의 작은 나무 돌고래가 있었다. 수지는 손가락으로 작은 돌고래들을 하나씩 쓸어보았다. 바닥에는 희미하게 각인된 이니셜이 있었다. MJ, SJ, JH, HI, HJ, 민준, 수진, 지훈, 혜인, 혜준, 우리들이었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한 조각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아주 어릴 적 비가 내리던 밤이었던 것 같다. 젊고 아름다웠던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기억. 엄마의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목걸이의 펜던트는 커다란 돌고래 모양이었다. 엄마 돌고래는 아가 돌고래들을 항상 지켜준단다. 엄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그렇다면 이 오르골 안에 비어있는 한 자리는 바로 그 엄마, 돌고래의 자리가 아닐까. 20년 전 엄마는 아기 돌고래 5마리는 남겨두고 엄마 돌고래만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닐까. 이것이 혹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엄마가 남긴 메시지는 아닐까
수많은 의문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 차갑게만 보였던 YH그룹의 서연희 회장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 오르골이 그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수지는 오르골을 꽉 껴안았다.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지옥이라도 찾아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의 낡은 에코백 안에는 20년의 세월을 품은 호두나무 오르골이 조심스럽게 들어있었다. 오빠, 민준처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대결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었을 뿐이었다. 어쩌면 엄마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온기라도 남아있다면 이 오르골이 그것을 깨워줄 것이라고 믿었다. YH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수지는 민준이 그랬던 것처럼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희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직원은 예약이 없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고 로비 한쪽의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그저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작고 연약한 모습,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흔들림 없는 고집은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로비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침묵이 주는 압박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결국 그 모습은 회장 비서의 눈에 띄었고 비서는 연희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박수진이라는 아가씨가 아침부터 로비에서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소란을 피웠던 박민준 씨의 동생인 것 같습니다. 연희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수진, 유난히 자신을 따르고 좋아했던, 웃는 모습이 자신과 꼭 닮았던 둘째 딸. 연희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또다시 모질게 내쳐야 할까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연희는 긴 한숨 끝에 지시했다. 올려보내. 잠시 후 수지는 거대한 회장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오빠처럼 분노에 차 있지도 기에 눌려 있지도 않았다. 담담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책상 뒤에 앉아있는 연희를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마주한 딸의 모습에 연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이 떠날 때 고작 3살 배기 아이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어엿한 숙녀로 자라 있었다. 수지는 아무런 비난의 말도 하지 않았다. 원망의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앞으로 다가가 품에 안고 있던 오르골을 꺼내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뚜껑을 열었다. 드딩 동 댕은 낡은 태엽이 힘겹게 돌아가며 내는 애잔한 멜로디가 차갑고 적막한 회장실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2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주문과도 같았다. 연희의 시선은 오르골 안에 있는 5마리의 작은 아기 돌고래에 고정되었다. 진우가 밤을 새워가며 나무를 깎고 자신이 그 위에 아이들의 이니셜을 새겨 넣던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지는 연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아주 희미하지만 엄마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요. 커다란 돌고래 모양이었어요. 그 말에 연희가 20년간 겹겹이 쌓아 올렸던 이성의 방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들어 블라우스 안쪽으로 더듬었다. 그리고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오랫동안 그녀의 피부 위에서 천을 나누었던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엄마 돌고래였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오르골 안의 악이 돌고래들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질의 호두나무로 만들어진 엄마 돌고래 펜던트였다. 연희는 목걸이를 풀어 책상 위 오르골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엄마 돌고래는 마치 처음부터 제자리였던 것처럼 5마리의 아기 돌고래들을 품는 위치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 순간 연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흑!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울음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비명에 가까웠다. 그녀는 YH그룹의 회장 서연희가 아니었다. 20년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어미 서연희였다. 그녀는 책상 위로 쓰러지듯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밤들에 대한 통곡이었고, 성공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시간에 대한 절규였으며, 무엇보다 죽어가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어미의 찢어지는 심장이었다. 거대한 사무실에는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오르골의 애잔한 멜로디만이 가득했다. 수지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작고 따뜻한 손으로 격렬하게 떨고 있는 연희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라는 그 한마디에 연희의 울음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와락딸을 끌어안았다. 20년 만의 포옹이었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딸의 온기에 연희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한참을 울던 연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경황도,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수진의 두 손을 붙잡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간절하게 말했다. 수진아, 혜인이, 내가 어떻게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살릴게. 엄마가 약속할게. 그날 오후, 연희는 비서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자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박혜인 환자의 신장이식 기증 희망자로 자신의 이름을 등록했다. 20년 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떠나야 했던 그녀는 이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증자 적합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서연희에게 20년의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YH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도, 수조원의 재산도, 그녀를 한낱 평범하고 애타는 어미의 자리에서 구해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곤 했다. 딸의 생명이 오직 하늘의 뜻과 의학의 확률에 달려있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마침내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담당 교수는 그녀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교수는 여러 장의 복잡한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저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봅니다. 그의 말에 연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기적입니다. 조직적 합성 한 권, HLA, 6개 유전자좌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이상 나올 수 없는 수치인데, 아니, 직계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 정도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기적. 그래, 이것은 기적이었다.
20년간 아이들을 버렸다는 죄책감 속에서 신을 원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신이 마지막으로 내린 자비이자 기회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곧바로 냉철한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왔다. 교수님, 수술은 가장 빠른 날짜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신원에 대해서는 완벽한 비밀을 유지해 주셔야겠습니다. 병원장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워낙 거물인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는 병원장실로 직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저는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박해인 환자의 익명 기증자일 뿐입니다. 만약 수술 전후로 제 신상에 대한 아주 작은 정보라도 새어나간다면 저는 이 병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그녀는 돈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희생이 그들에게 또 다른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 자신을 괴물이라 불렀던 아들 민준이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은 동생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받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것은 오롯이 어미로서 자식에게 주는 조건 없는 생명의 선물이어야만 했다. 수술 날짜는 불과 사흘 뒤로 잡혔다. 연희는 회사에는 긴급한 해외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병원 VIP 병실에 입원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각종 검사를 받으며 그녀는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수술 전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비서를 통해 비밀리에 모아온 아이들의 사진이었다. 입학식 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민준,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하교하는 수진,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채 씩씩하게 자전거를 타는 지훈,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고 서로를 꼭 닮은 얼굴로 웃고 있는 쌍둥이 혜인과 혜준. 그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아프게 쓸어보았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 어느 순간에도 자신은 없었다. 그저 멀리서 도둑처럼 그들의 행복을 훔쳐보며 눈물 흘리는 것만이 그녀에게 허락된 전부였다. 그녀는 만년필을 들어 하얀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만에 하나, 자신이 수술대 위에서 깨어나지 못할 경우를 위한 마지막 편지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에게 이 편지를 너희가 읽게 된다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20년 만에 나타나 이런 이기적인 작별을 구하는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엄마는 너희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단다. 그저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편지에 모든 것을 썼다. 진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를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왜 떠나야만 했는지, 자신의 병과 아버지가 내걸었던 잔인한 계약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한 고해성사였다. 민준아, 나의 든든한 장남, 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구나. 너의 원망은 당연한 것이니 부디 평생 엄마를 미워하렴.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네가 아버지를 도와 동생들을 훌륭하게 건사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매일 밤 남몰래 자랑스러워했단다. 수진아, 내 사랑스러운 딸, 오르골을 들고 나를 찾아와 주었을 때 엄마는 무너지는 것 같았단다. 너의 따뜻한 마음이 20년간 얼어붙었던 엄마의 심장을 녹여주었어. 고맙다.
내 딸. 지훈아, 마음이 여린 나의 아들. 너의 반항 속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는지 엄마는 안다. 부디 너의 분노를 거두고 너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렴. 너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니까. 그리고 나의 마지막 선물, 혜인이와 혜준이. 너희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못난 엄마지만 너희가 서로를 의지하며 밝게 자라주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혜인아, 부디 이 수술을 잘 이겨내고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썼을 때 창밖은 이미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면 이 편지는 영원히 불태워질 것이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새벽을 바라보았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보다 더 큰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20년 만에 그녀는 비로소 엄마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다른 세상처럼 더디게 흘렀다.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진 순간부터 박진우와 내 아이들은 바늘 방석에 앉은 듯 초조하게 기다렸다. 진우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수지는 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지우는 복도를 끊임없이 오가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그들에게 기증자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천사 같은 존재였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족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증자의 신장이 해인 양의 몸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모든 수치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진우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허리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었다. 민준의 굳었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스쳤고 수진과 혜주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지훈마저도 벽에 기대 주저앉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순간이었다. 며칠 후 마취에서 깨어난 혜인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미약하게나마 음식을 넘길 수 있게 되었다. 가족들은 교대로 혜인이의 병실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것이 얼마 만인지 몰랐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기적을 선물한 익명의 기증자에게 어떻게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기증자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절대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수술을 집도했던 교수와 의료진에게 작은 과일 바구니라도 전하며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의국을 찾아갔다. 감사를 표하고 돌아서려는데 복도를 지나가던 두 명의 젊은 간호사가 나누는 대화가 그의 귓가에 우연히 스며들었다. VIP 병동에 계신 그 회장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 자기 딸한테 신장을 떼어주고도 저렇게 조용히 있다니.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잖아. 밖에서는 얼음마녀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알고 보니 보통 모성애가 아니야. 회장님 딸한테 신장을. 진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췄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간호사들에게 다가가 길을 막아섰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VIP 병동의 회장님이 누구신데요?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지만 진우의 절박한 눈빛과 굳은 표정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물었다. 제 딸아이 이름이 박혜인입니다. 제 딸에게 신장을 기증한 분이 누굽니까? 결국 간호사들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혜인이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이 YH그룹의 서연희 회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지금 이 병원 최상층 VIP 병실에서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연희가 20년간 아이들을 외면했던 그녀가 자신의 몸을 던져 혜인이를 살렸다고 혼란과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는 VIP 병동으로 향하는 버튼을 눌렀다. 병실 문 앞, 그는 심호흡을 했다. 20년의 세월, 그 안에 쌓인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연민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은 넓고 고요했다. 창가 쪽 침대에 한 여자가 잠들어 있었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그의 아내, 서연희였다. 화려한 화장과 값비싼 옷을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은 낯설도록 창백하고 수척했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과 수술의 흔적이 남은 복부의 거즈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잠든 그녀의 얼굴 위로 2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연희가 인기척을 느낀 듯 천천히 눈을 떴다. 마취 기운이 아직 남은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형체가 들어왔다. 박진우,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기계의 희미한 작동음만이 흘렀다. 길고 긴 침묵 속에서 진우는 그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퍼붓고 싶었던 수만 가지 질문과 원망을 모두 삼켰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있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단 하나의 열쇠. 그는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20년의 세월을 담아 물었다. 왜? 그 한마디에 연희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왜? 박진우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원망이었고 찢어진 가슴으로 살아온 한 남자의 절규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조각 남은 사랑이 매달려 있는 희미한 희망이었다. 그 물음에 서연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수술 부위의 통증보다 더한 아픔이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을 수 없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요. 연희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꺼내듯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술의 여파로 약하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선명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숨막히는 새장 속에 갇혀 살던 새였어요. 아버지는 나를 당신의 사업을 위한 장기말로만 생각했죠. 정해진 사람과 결혼해서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당신을 만났죠. 그녀의 시선이 아득한 과거를 향했다.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했던 목수 박진우. 그의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이 좋았고 나무 냄새가 밴 그의 옷에서 나는 향기가 좋았다.
그와 함께라면 이 세상 어디라도 행복할 것 같았다. 회상, 작은 단칸방. 젊은 진우가 서툰 솜씨로 나무를 깎아 오르골을 만들고 있다. 연희는 그의 등 뒤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건 엄마 돌고래. 그리고 이건 우리 아기들. 진우가 웃으며 말하자 연희는 그의 볼에 입을 맞춘다.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그들에게는 그 나무 오르골이 더 소중했다. 회상.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유일한 봄날이었어요. 민준이를 낳고 수진이를 낳고 지훈이와 쌍둥이들까지 가난했지만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더군요. 아버지가 결국 우리를 찾아냈어요. 그때부터였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은 쌍둥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연희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가끔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했다. 진우에게는 산후조리가 힘들어 그런 것이라 둘러댔지만 그녀는 몰래 작은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부정맥 유발성 우심실, 심근병증, 희귀유전성 심장질환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1년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였다. 유일한 치료법은 해외에서만 가능한 실험 단계의 심장 수술뿐이었고 그 비용은 평생 진우가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녀는 절망했다. 갓 태어난 쌍둥이를 포함한 5아이를 두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유령처럼 내 앞에 나타났어요. 이미 당신의 뒷조사로 내 병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는 나에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회상 호텔 스위트룸. 연희의 아버지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다. 선택해라. 내 목숨과 내 자식들의 미래. 둘 중 하나를. 그는 2개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첫 번째 선택. 너는 그 목수놈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박진우와는 완벽하게 이혼하고 아이들은 네 호적에서 파내버리는 거다. 그렇게 네 존재를 완벽하게 지우고 내 후계자가 되는 교육을 받아. 그러면 내 수술비 전액은 물론 네가 죽을 때까지 그놈들과 아이들이 최소한 밥은 굶지 않도록 뒤에서 처리해주지. 하지만 명심해라. 넌 그들에게 죽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는 찾아가거나 연락할 수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잔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2번째 선택. 계속 그렇게 사랑 노름을 하며 그 거지 소굴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는 1년 안에 죽게 되겠지. 네가 죽고 나면 박진우 혼자 5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놈이 이 세상에서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줄 테니. 내 아이들은 평생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다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다. 회상.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 곁에 남으면 나는 죽고 당신과 아이들은 지옥보다 더한 삶을 살게 될 터였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떠나면 최소한 나는 살아서 당신들을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고 아이들은 굶주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것은 부와 가난의 선택이 아니었다. 죽음과 삶의 선택이었고 모두의 파멸과 나 혼자만의 지옥 사이에서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 가족의 생존을 사기로 결심했다. 내가 떠나던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죠. 아이들 자는 얼굴을 하나하나 보는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손에 오르골을 쥐어주고 돌아설 때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 심장이 멎어버리길 바랐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끝난 거였으니까. 그녀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지옥 같았던 수술과 회복 과정. 그리고 서연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YH그룹의 회장으로 살아온 지난 20년. 매일 밤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울었고 아이들의 생일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케이크를 샀다. 그녀는 세상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형벌의 시간을 보내온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눈물로 젖은 얼굴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모든 힘을 소진한 듯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이제 알겠어요. 나는 당신들을 버리기 위해 떠난 게 아니었어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떠나야만 했어요.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20년간 연희를 원망하며 버텨온 진우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가족을 버린 배신자가 아니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슬픈 사람이었다.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침대 옆에 주저앉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통곡할 뿐이었다. 박진우는 아내의 병실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어 나왔다. 20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원망과 분노라는 단단한 기둥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가 아내라 믿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통째로 제물로 바친 이름 모를 성녀가 서 있었다. 그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혜인이의 병실로 돌아왔다. 병실에서는 내 아이들이 막내의 곁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민준이 먼저 물었다. 아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루세요.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다. 진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잔인한 진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병실 한쪽에 있는 작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번져갔다. 마침내 진우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너희 엄마, 아니 서연이 회장이 혜인이에게 신장을 주신 분이다. 첫 마디부터 아이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민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우는 아내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의 비극적인 소설을 읽어 내려가듯 담담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그들의 사랑, 연희의 병, 그녀의 아버지가 내걸었던 악마의 거래,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고독한 형벌까지. 이야기가 끝났을 때 병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선뜻 그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거칠게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20년 동안 우리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사려는 수작이겠죠. 아버지는 그 여자의 쇼에 속아 넘어가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비명처럼 들렸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증오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자 삶의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니. 자신이 괴물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 가장 끔찍한 고통을 감내한 사람이었다니.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민준아, 진우가 낮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닌 함께 아파하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이미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르골을 들고 찾아갔던 날,
처절하게 무너지던 연희의 모습을 떠올렸다. 모든 조각이 이제야 맞춰지는 것 같았다. 반항심 가득하던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라고 외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 분노의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 그는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해주는 누나의 손을 잡은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시간은 병원에서 더디게 흘러갔다. 진실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며칠 뒤 수진이 가장 먼저 용기를 내 앳다. 그녀는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미음을 담아 조용히 연희의 병실을 찾았다. 연희는 창밖을 보며 홀로 앉아 있었다. 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라 당황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탁자 위에 보온병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의자를 끌어와 연희의 곁에 앉아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어떤 화려한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맞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지훈이었다. 그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한밤중에 자판기에서 캔 주스 하나를 뽑아들고 연희의 병실 문 앞을 서성였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연희가 놀라 그를 쳐다보자 그는 시선을 피한 채 다가와 탁자 위에 주스를 툭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가려다. 문 앞에서 우물쭈물 멈춰섰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모기만 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는 연희의 20년 세월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울림으로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혜인이의 병실에도 잘 오지 않고 혼자 방황했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그를 갉아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연희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병실 문 앞에 주저앉아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에 기댄 채 흐느꼈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내가 당신을 괴물이라고 했어. 내가 당신을 지옥에서 살라고 저주했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의 울음소리는 닫힌 문을 넘어 연희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연희 역시 침대에 엎드려 아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함께 울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로 치유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혜인이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왔을 때 가족들은 휠체어에 연희를 태워 혜인이의 병실로 데려갔다. 20년 만에 5 아이와 엄마가 처음으로 한 공간에 모인 순간이었다. 혜인이는 침대에 몸을 기댄 채 자신에게 2번째 삶을 선물한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맑고 깨끗한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며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감사와 이해, 그리고 어미를 향한 딸의 본능적인 사랑까지. 연희는 딸의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박씨 가족의 저녁 식사 장소는 좁은 집이 아닌 병실이 되었다. 그들은 연희와 혜인이의 침대 주위에 둘러앉아 서툴고 어색한 식사를 함께 했다. 대화는 자주 끊겼고 서로의 눈치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20년간의 비어있던 시간을 아주 조금씩 작은 이야기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부서진 가족의 조각들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맞춰지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싱그러운 풀잎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계절이 왔다. 혜인이와 연희는 기적처럼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혜인이의 몸에 자리 잡은 새로운 신장은 마치 처음부터 제 것이었던 것처럼 활기차게 제 기능을 했고, 연희 역시 수술의 상처를 이겨내고 예전의 기력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퇴원 후 서연희는 YH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제게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화려한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희귀병 아동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애증이 서린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연희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함께 살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의 강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그녀는 그 강을 성급하게 건너려 하지 않고 강가에 작은 집을 얻어 조용히 머물렀다. 그곳에서부터 천천히 한 걸음씩 가족들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그것이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진호의 작은 목공소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재산으로 도시 외곽에 햇볕이 잘 드는 넓은 부지를 사들여 최신 장비를 갖춘 근사한 목공 스튜디오를 지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묵묵히 5아이를 키워낸 한 남자의 성실한 삶과 그의 직업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다. 진호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결국 아내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집도 생겼다. 산동네의 가파른 언덕에 있던 낡은 집을 떠나 목공 스튜디오가 가까운 곳에 마당이 딸린 아담한 2층 집으로 이사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각자의 방을 갖게 되었다. 집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진우의 헛기침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희의 시선이 함께 머물렀다. 어느 주말 오후 새로 이사한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거실 중앙의 테이블 위에는 낡은 호두나무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태엽이 고장나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게 된 그것을 진우와 연희가 함께 고치기로 한 것이었다. 진우는 작은 공구들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오르골을 분해했고, 연희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으며 손발을 맞춰 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지난 20년간 어긋나 있던 두 사람의 시간을 다시 맞추는 의식처럼 보였다. 민준과 동생들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부모님이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모습을 아이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진우가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연희가 엄마 돌고래 펜던트를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이제 엄마 돌고래는 5마리의 아기 돌고래들을 영원히 품에 안게 되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다. 거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아드딩 똥 땡. 오르골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맑고 청가한 소리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다. 길고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봄의 노래였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축복하는 희망의 노래였다. 연희와 진우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20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온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혜인이가 가장 먼저 다가와 엄마 아빠의 팔짱을 꼈다. 곧이어 수진과 혜준,
멋쩍은 표정의 지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이 다가와 그들의 곁에 섰다. 7명의 가족이 오르골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실 중앙에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시간을 얻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치유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르골의 멜로디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화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박진우 씨와 서연희 씨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이별과 오해로 시작되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아픔과 고뇌,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희생과 용서, 그리고 진실로서 매듭지어졌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완벽한 정답이 없는 혹독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서연희 씨는 아이들의 생명과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해 자식들의 눈의 죄인인 엄마가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때로 다정한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침묵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진실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증오라는 얼음벽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치유가 싹트게 됩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친구와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 숭고한 가족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